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명탁 차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풀 차례죠.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특성상 유특은 모르겠지만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연결시켜서 쓰는 그러한 추론형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2016학년도와 관련된 이때 어떤 강론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는 최성규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청각학과 언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필선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청각장애 아동교육의 2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1판은 15년도에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종종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필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 문제에 즉 수험 출제 유형으로도 많이 들어갔던 분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승현 선생님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해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유특 쪽에서 좀 문제가 나오고 이 책 기반으로는 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봐야 될 정동원 선생님의 지체장애 학생의 이해와 교육이라는 책이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안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이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개별대사 연구라고 해서 양배 선생님이 쓴 단일대사 연구와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문제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 보는 것처럼 뭐 특별히 이게 어떤 영역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특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기읍과 니은에 반영된 이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각각 쓰라고 하죠. 그래서 기읍, 니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정생동 장애에 나오는 개념적 모델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특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유특 내용이든 또는 특수교육학 내용이든 간에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일단 기역 내용을 보시면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현수가 아기일 때 가족과 떨어져 친척집에 머무면서 심리적으로 무척 위축되고 불안한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정적 경험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지금 친구들을 때리는 공격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심리적 위축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역동적 또는 심리역동적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수의 행동을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가족관계, 또래관계, 유치원 생활, 지역사회 환경 등 현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 모델과 관련있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으로 문제를 푼 거고 실제 유특 내용으로 풀면 지금 기역, 니은도 답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신역동을 내려고 하면 내적 갈등과 욕구 불만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2번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하죠. 자, 일단 디귿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교사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입학을 앞두고 있고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빨리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행동과 관련해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현수가 보이는 행동의 원인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디귿을 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현수 행동을 관찰해 볼 수 있는 ABC 평가, 그리고 면접, 질문지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 행동 지원에서 본다고 하면 ABC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평가가 되고 면접과 질문지 같은 경우는 간접 평가가 되죠. 이렇게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를 통해서 개괄적인 정보와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기능 진단, 기능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을과 미음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유아 특수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리을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취학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한다. 이거 유특 내용을 책에 보시면 전이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음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몇 회에 걸쳐 방문해서 점검했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나서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 추후 전이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유특 내용이니까 뭐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에는 윗내용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 1번에 보시면 가의 리을 미음 중 자연적 환경에서 중재 관점에서 잘못된 것 두 가지를 찾아 그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연적 환경에서의 중재, 이걸 다른 말로 뭐 자연주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MT 환경중심 언어 중재를 배울 때 이 내용을 했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이용해서 기능적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MT라고 하고, 이거를 포함한 게 뭐 자연적 중재 또는 자연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환경에서 중재에서 꼭 들어갈 표현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아동의 흥미와 관심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가 업무 일지에 기획 이렇게 돼 있죠. 민서, 기획 10시, 11시 반 신발 벗기를 가르치기 위해 신발을 신겨주고 민서에게 신발 벗기를 수십 회 반복 연습시킴.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필요할 때 이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 연습한다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12시 1시 지우의 식사 지도를 위해 가족의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지우를 관찰하.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점심 식사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 12시, 3시 준수가 매주 화요일마다 참석하고 있는 놀이모임에 가서 또래들의 놀이 활동을 관찰함. 이것도 놀이 모임에 가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환경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 3시 반, 4시 반 현우 어머니가 거실에서 책을 읽는 동안 현우 집 화장실에서 손 씻기를 지도함. 자, 이 손 씻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자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뭐 현우는 손 씻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중재의 키워드인 자연스러운 환경과 아동의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김 교사는 현우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순서대로 실시해서 안내하였다. 이 방법은 반응 촉진 전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문제들 대부분 같은 경우 용어법을 얘기할 때 반응 촉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극 촉진, 반응 촉진 또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용환법을 이런 식으로 반응 촉진 전략으로 많이 언급을 한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 1. 처음에는 전체적인 신체적 촉진을 제공하고 현우가 잘하면 강화해 주세요.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신체적 촉진 중에서도 전반적인 촉진이죠. 그러면 전반적 다음에 나오는 게 2번에 보면 부분적인 신체적 촉진이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언어적 촉진이 나오고, 4번에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줄여준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촉진의 형태와 강도가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대, 최소 촉진 또는 유특 표현으로는 최대 촉진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기억할 게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게 무오류 학습을 할 수 있으니 아동의 좌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해당 내용을 함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자, 나의 미음과 이응 중에서 잘못된 지수를 찾아 한 가지 쓰고 바르게 수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전부 다 유특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미음.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음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음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조기 중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비읍, 조기에 교육을 하면 발달을 촉진시켜 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심한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기 중기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시옷, 영유아 건강검진 시 발달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발달 선별 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병의원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특법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유아의 조기 선별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리고 이응,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과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교육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보다는 이거 무상교육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 초, 중, 고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전공과와 3세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무료 또는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내용은 이응이 틀렸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나의 지읒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읒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센터에서는 장애 위험 유아이거나 발달이 우려되는 경우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적 발달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즉 나중에 발달 이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유특책에 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발달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살펴본다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성 지침과 관련된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웹 접근성 지침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2016학년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2.0이나 2.1이 아니라 1.0으로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잘못 냈어요. 낼 거라고 하면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1. 컴퓨터 보조 수업의 유형 중 기획은 게임형, 니은은 자료 안내 내용에 해당한다. 이 유형 외에 CAI의 유형 두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 공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안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몇몇 책에서만 자료 안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특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안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 안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안내용보다는 특수교육 공학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개인 교수형, 방북 연습형, 그리고 문제 해결형 뭐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그리고 중등은 이 CAI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지금 디귿은 웹 접근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 디귿과 관련된 황교사의 말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의 정의 정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장애에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성이고요. 뭐 책에 따라서는 장애나 연령의 제한 없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리얼시옷의 내용 중 시각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인식을 방해하는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그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0이라든지 2.1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정보인식을 방해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인식의 용이성으로 문제를 풀면 풀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못 푸는 게 뭐냐면 미음은 우리가 알듯이 이거 인식의 용이성이 안 들어가고 운영의 용이성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웹 접근성 지침이 지금은 2.1, 2.2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 내용도 알면 좋은데 지금은 굳이 1.0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듯 하고 일단 1.00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 볼게요. 지침 5, 프레임과 관련된 지침 5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맞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비옷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리을과 미음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에는 제가 2.1 기준으로 답을 써놓은 거고 지금 정말로 이때 당시의 답은 1.0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리을과 미음이 된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5 그리고 2.0 이런 내용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문제는 잘못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출제 의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를 물어본 거는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학 지수를 본다고 하면 이것도 틀릴 수는 있다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에 다니는 5세 중복장애 유아들의 지원 방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1. 기억, 미음 중 유아의 강점을 고려한 지도 방법을 적절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찾아 그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는데 문제 조건에 뭐가 있냐면 강점을 고려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강점 고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가 있죠. 니은과 미음이 지금 틀렸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인호 같은 경우에는 수어를 모국어로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애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는 여기 나오는 촉독수어, 촉수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가 없다? 수어를 사용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국어가 수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국어가 수어가 아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AC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구어 중심의 중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AAC도 사용하면서 구어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양식 체계를 통해서. 근데 굳이 구어 중심의 중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촉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네모와 같은 단순 그림을 촉각 그래픽 자료로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촉각 그래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촉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네모와 같은 단순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실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자료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2차원의 자료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픽 자료를 지도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박수현 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 기억 또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점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 얘도 맞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니은과 미음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 협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간초가 있죠. 이 다간초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때때로 팀원 간의 인원의 문제를 의논한다. 그리고 인호의 부모가 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학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호의 부모는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학문부터가 여기 팀원의 부모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초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원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다간초 중에서 간학문이 되고요. 이 간학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이 진단 측면에서 장단점은 제가 알기로 특수교육학 책에는 없고요. 유특책에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장점으로는 뭐와 비교할 수 있다고? 당연히 다학문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또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진단 형태가 이제 저쪽에 초학문과 또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간초 중에서 간학문에서의 중재는 아니지. 일단 평가는 따로 하고 중재는 같이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을 쓰시면 되고, 그러한 장단점으로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죠. 장점으로는 다른 영역의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특 문제 대부분이 전부 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쓰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자바라 수집 시 고려할 사항에 근거해서 기읍과 니은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죠. 이 자바라 수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볼 내용이 지금 고운성명 3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초등 문제 그리고 중등 문제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읍 내용 같은 경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기읍. 은미가 가장 말이 많은 하는 영역인 도서 영역 한 곳에서 자바라 수집을 하면 되겠네요. 알다시피 자바라 분석, 자바라 수집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자바라 분석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혼자 외워서 중얼거리는 내용을 자바라 분석 수집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동 발화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디귿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디귿은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서로 다른 낱말의 비율,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 다양도 TTR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TTR 쓰게 만들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디귿 내용을 정의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보다는 디귿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3. 리을에서 최 교사가 제안한 절차 명칭을 쓰고 리을의 목적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일단 리을 위에 김 교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호에 대해서도 의논할 일이 있어요. 내일 지호 어머니와 상담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지호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저도 지호가 다른 친구들과 달리 가르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어머니께 지호가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진단평가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요. 리을, 그 전에 일반 학급에서 교수 방법들을 수정해서 지도해보면서 지호의 발달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김 교사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를 의뢰하자라는 하는데, 지금 최 교사 같은 경우는 진도평가 의뢰 전에 뭔가를 하자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진단 전 일반 학급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의뢰적 중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뢰적 중재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배와 관련해서 위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예전 시험 문제에 의뢰적 중재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등과 중등도 의뢰적 중재가 뭔지, 그리고 의뢰적 중재의 목적,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의뢰적 중재를 할 때 유의점, 고려사항들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유의점,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진단평가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였잖아요. 그런 내용도 해당 문제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전체다가 유아 특수교육학, 유아 교육학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다음 7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유아 특성과 그리고 다른 교사의 수업 행동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7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1. 골도 청력 검사 결과가 정상 범주에 속하는 유아의 이름을 모두 쓰라고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혼합성, 전음성, 가뭄신경성, 그리고 중추청각장애 장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중추 청각장애 장애 또한 지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보는 것처럼 APD, CAP 같은 경우는 소음 속에서 구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무조건 특징으로 나와요. 뭐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도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저게 나와 있는 손상부에 따른 청각장 유형 같은 경우는 AB 갭으로 해당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거고, 분석을 해보면 승유와 민지 같은 경우, 즉 전음성 청각장애와 그리고 중추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골도 청력 검사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교사는 진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수의 교육에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가로에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농문화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책에 따라서는 이중 언어 접근법 그리고 이중 문화 접근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잖아. 이중 언어가 들어갈 때는 언어 능력과 그리고 학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지금 문제처럼 이중 문화를 강조할 때는 이 농문화와 농정책성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실제 여기서도 자정체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당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을 더불어서 여기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에 기출문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기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기역이 뭐냐? 자, 사자, 가자를 말 읽기 해서 변별하지만 발, 그리고 나라, 다라를 말 읽기만으로 변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독하의 시각적 한계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독하의 시각적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의 낮은 가시도. 두 번째, 동구형 이음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비읍, 피읍, 그리고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게 딱 정확하게 양수음은 아니지만 다 입모양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입모양이 비슷하지만 소리와 뜻이 완전 다른 것을 우리는 동구형 이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구형 이음어의 정의를 통해서 답을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4번. 니은,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행동 두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각각 바르게 수정하라고 하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과 그리고 이 중재를 연결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죠. 자, 니은 말 읽기를 지도할 때 자연스러운 입모양으로 말을 하고 여기가 항상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화제를 보게 한다. 자, 기본적으로 독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가깝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멀게, 그리고 위치도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항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디귿, 승규가 지시를 이해했다고 추측하지 않고 이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지시 내용을 승규에게 말해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을, 수화통역사를 진수 옆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수화통역사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고? 교사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음, 민지가 알아듣지 못할 때 반복하거나 말을 바꾸어 다시 말해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완전한 문장을 얘기할 때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꿔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연결시켜서는 이 민지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보청기, FM 보청기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억할 건 보훈선책에 나와 있는 자리 배치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유아 교육학과 그리고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B 내용을 보시면 1번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A
EPS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영유아와 관련된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면 유아 특수교육학 책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 특이점을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답을 살펴보시면 A에 들어갈 내용은 교육과정 중심이에요. 즉 12M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B에 들어갈 내용은 중고참조검사, 그리고 C 같은 내용은 위계와 또는 계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2번 정도 나온 애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유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문제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특과 중특은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건 지금 이 문제 자체는 2015년에 중등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냐고 하면 지금 제가 저번에 봤던 15년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오류를 찾아가지고 이유 2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달라지잖아.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소위 말해서 AS 문제로 지금 이 유특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다 기초선 설계와 관련해서 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중재 시점이 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중재를 시작하는 시점과 관련된 오류라고 딱 명시해 줬어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누구 문제라고? 네, 이 민우 문제입니다. 왜 민우 문제냐? 어떤 오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초선 3개가 다 안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태에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중재를 하면 되는데 이 중재를 했을 때 다른 기초선은 반응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했죠. 이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 2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이거는 넘어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중재를 했는데 이게 기초선과 그리고 이 중재한 게 효과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미 3번째 중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재 시점에서 2가지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적 타당도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2번째, 3번째 내용을 쓰는 게 늘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샌드. 총 8가지의 교육과정 수정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것 또한 성인 지원과 관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살펴보시면 우정활동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꼭 저렇게 중재 시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3번만 특수교육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3번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6단계 중 나의 A에 해당하는 단계 지도 목적을 쓰라고 하는데 그럼 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폐성 장애 유아인 정호는 버스 그리기를 좋아하며 직선과 원을 그릴 수 있어 최근에는 십자 형태 그리기를 배우고 있다. 박 교사는 교통기관 그리고 활동 시간에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해서 정호의 자발적 의사소통을 지도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이 팩스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스를 사용할 때도 언제 사용한다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기관 그리기 활동에 팩스를 사용하고 있죠. 박 교사, 버스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들고 있다. 도화지를 보자마자 가져려고 한다. 도화지를 주지 않고 버스 그림 카드와 기차 그림 카드가 붙어있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판을 보여주고 정보가 고를 때까지 기다린다. 손에 잡히는 대로 기차 그림 카드를 떼어서 교사에게 건넨다. 눈에 띄는 게 손에 잡히는 대로. 현재 필요한 게 뭐다? 지금 버스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차 카드 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뺏어가지고 다시 고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판을 바라보고 버스 그림 카드를 떼어서 교사에게 건넨다.
그러니까 버스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정호에게 준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스 6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3단계에 해당하는 그린카드 식별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게 만들어 하는 게 이 3단계 식별하기의 목적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번과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교육학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내용인데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풀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4번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효주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얘 뭐 자폐를 하지 않고 그냥 발달지체 유아라고 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자폐틱한 내용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보시면 이 니은에서 효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효주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인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효주가 식빵에 얼굴 표정이 그려진 쪽을 자신에게 하게 하고 친구들에게는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 쪽을 보여주자 친구들이 얼굴이 안 보여라고 말했다. 이에 효주는 난 보이는 데라고 말을 했다. 이 같은 경우는 자폐라고 생각하고 해당 문제를 푼다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고? 유아교육학에 나오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조망 수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폐에 한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조망 수용 능력 안에 뭐가 들어간다? 마음 이해가 생각한다고 보시고 꼭 마음 이해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자폐성 범주 또는 자폐 인지적 특성으로 물어봐야 그 답을 쓸 수 있다고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우리는 해당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디귿에서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교수 방법을 쓰라고 하죠. 자, 디귿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얼굴 표정 전체를 그리기 어려워하는 경우 얼굴 표정의 일부를 표현하게 한다. 지금 원래 활동은 얼굴 전체를 그리는 활동이에요.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걸 다 못하니까 학생의 활동의 일부를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 일부를 표현하게 만든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부문참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문참여 원리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건 어디부터 나왔다고? SRV에서 나왔다는 점도 생각하시고 신기한 게 이 부문참여의 원리를 물어보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중등 같은 경우는 얘를 언급했다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4. 리을에서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강화는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어라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현재 효주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책상 두드리기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은 다른 유아들이 활동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효주가 바람직한 요청하기 행동을 습득하도록 책상 두드리기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하지 않고 손을 들어 요청하는 경우에만 반응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DRA, 대치행동 차별 강화이냐 또는 DRI, 이게 상반행동 차별 강화이냐 이거를 이제 많이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문제 행동, 책상 두드리기 행동을 하잖아. 이 책상 두드리기 행동과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손드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DRA고 그러면 상반 행동과 관련된 개념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손드는 행동과 그리고 책상 두드리는 행동 같은 경우 이거 상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DRA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DRI라고 얘기할 때는 이 손드는 행동보다 좀 구체적으로 손드는 행동과 책상 두드는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RL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담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책상 두드리기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즉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순위화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A와 I냐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특히 5번에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학으로 풀어도 되고 특수교육학,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 발달 내용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현재 제가 답으로 쓴 내용 같은 경우는 고은 선생님이 2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3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기획에 해당하는 중얼거리며 어떻게 말할까 친구에 한번 빌려주려고 해야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 언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언어 발달 단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 판에서는 전 언어적 단계, 상징적 언어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내적 언어 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가 지금 3단계고 혼잣말의 형태예요. 근데 이걸 답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3판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3판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시적 단계, 소박한 심리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내적 언어 단계. 지금 1, 2 같은 경우는 원어가 약간 바뀌었죠. 일단 이런 내용도 살펴보시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스스로에게 조용하게 말하는 혼잣말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내용은 똑같고 용어들이 약간씩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3번. 나의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죠. 이 나의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도 고은 선생님 책에 보시면 이 관련된 내용이 2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언어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고은 선생님 책 뒤쪽에 보시면 교사를 위한 중재와 부모를 위한 중재, 그러니까 교사 중재와 부모 중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 중재에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내용이 나와 있죠. 해주에게 말을 할 때 높고 과장된 억양으로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말투를 아동지향적인 말, 그리고 엄마 말투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동지향적인 말, 엄마 말투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그리고 구문론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러한 특징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의문론적 특징과 그리고 의미론적 특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이 6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7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기획과 비획에 해당하는 장애의 위험 조건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유아특수교육 책, 이수원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획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년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대요 되어 있죠. 이거 환경적 위험 요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획 같은 경우는 출생 시 1.8kg의 저체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생물학적 위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특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니은이라는 분류가 사용되는 이유를 진단 측면에서 쓰라고 하는데, 니은이 뭐냐면 발달 지체입니다. 이 발달 지체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와 다르고요. 예전에는 PDD라고 해서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달 장애라는 용어와 이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했는데, 현재는 발달 장애화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발달 장애는 중증 지적 장애와 중증 자폐성 장애만 발달 장애를 합니다. 이 발달 지체는 뭐냐? 발달 지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발달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학생들에게 쓰는 용어고,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명칭 부여하기, 즉 라벨링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냥 라벨링이 시각장애, 뭐 자폐성 장애 해버리면 얘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발달 지체와 발달 장애는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디귿, 미음 중 틀린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각각 그 기호와 수정 내용 쓰라고 하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 얘가 틀렸고요, 리을이 틀렸고요, 그리고 미음이 틀렸습니다. 리을이 왜 틀렸냐? 장애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시면 하나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도 5세가 아니라 9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8번 내용 같은 경우에도 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네, 답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유치원 교육과정 A, B를 봤습니다. 문제 특성이 지금 조건이 많이 붙기 시작하죠.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초등 교육과정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